자, 이제 지금 방금 질문 주셨던 게 뭐냐면 자산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인출해서 금을 사거나 골드바. 요새 골드바 또 엄청 팔잖아요. 그리고 5만 원짜리가 시중에 있어요, 없어요? 20%가 안 된다면서요. 그 이유는 뭐냐? 집에 다 쟁여놓는 거예요. 근데 그 쟁여놓는 거는 좋아. 감자밭에 묻는 건 좋아요. 근데 감자밭에 묻기 전에 뭐랍니까? 인출하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FI에서 다 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2천만 원은 제가 기본적인 상식을 말씀드렸는데 STR 혐의거래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점장이 은행 지점장이 딱 봤는데 이거 좀 의심스러워. 그럼 신고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이 매일 나가는 거예요. 500.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천만 원 이렇게 딱 자금 넘어야 FI에 보냈는데 요새는 좀 수상하다. 그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방금 질문 주셨던 것도 왕창 인출해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인출해왔잖아요.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자산이 많고 그러시면 차라리 세금을 좀 내고 사전에 증여를 빨리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수익성이 너무 좋지 않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평가된 걸로 증여를 빨리빨리 해주시면 임대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 임대 수익으로 누구 보험을 들어버려? 아버지 피보험자로 해서 자기가 개수로 계약자 수익자로 들어버리면 계약자 수익자가 자기고 내가 내서 아버지가 돌아가서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증여세 없습니다. 왜? 그 보험료 누가 냈어? 내가 냈고. 나는 직장을 다니고 아빠가 사전에 증여해 주신 공시지가로 신고한 오피스텔이 있고 난 수익원이 충분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모든 짜움, 전문용어로 짜움들은 언제 해야 된다? 10년 전에 시작을 해야 이게 효과가 극대화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축성 보험을 활용한 다 넘어가 버렸네. 요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요 내용 컨텐츠는요 제가 총무할 때도 자격시험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기억이 나. 근데 문제는 제가 체감을 못하고 있다가 딱 요거 을지로 태평로 상가 이 케이스를 보고 이 사모님 미망인이 70억 있어도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부동산밖에 없어서 월세 들어오는 거 좀 있는데 뭐 그전에 있던 대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부자는 아니시더라고요. 나는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요. 명품 입고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이런 분들의 실제적인 고민은 금융자산 캐시를 확보하지 못해서 생기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무리 지금 70억이 없지만 70억짜리가 있고 기준시가가 50억이어서 세금 10억 내고 끝낼 거를 20억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사랑하는 남편이 가서 생긴 돈 10억을 날린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거꾸로 솟죠. 그래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물납하거나 대출하는 케이스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사전에 종신보험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자 수익자를 지정하면서 생기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요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부터 볼게요. 케이스 4. 경제적 능력이 있는 30살이 넘는 아들이 있습니다. 얘가 계약자를 넣죠. 그리고 수익자를 해요. 내가 돈 내고 내가 받는 거야. 근데 누가 피를 봅니까? 아버지가 피를 보죠. 그러면 돈은 내가 내고 내가 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산가들이 너무 많은 돈을 이렇게 인출해서 뭔가 해지하기보다는 차라리 경제력이 있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는 20억 하면 좀 양심 찔리지만 한 10억 정도 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케이스 3. 만약 경제적 능력이 없다. 세무는 실질을 봅니다. 진짜냐를 보기 때문에 만약 경제적 능력이 없다 그러면 다 아버지한테 낸 거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득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고객 중에 하나는 아들이 26살인가 그런데 고려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과외를 해요. 과외를 하는 수입을 신고합니다. 아, 머리가 좋죠. 대단한, 나도 한 수 배웠어요. 그래서 과외를 해서 100만 원 버는 것 같은데 한 500 정도 신고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다 이런 뭐 다른 데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식으로 만들어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직장을 다녀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으면 과외 수입이라도 신고를 하는 게 맞다. 뭐 정상적인 거니까요. 그 계약자 아들이고 며느리다. 그러면 아들이 돈 내서 며느리 받는 거잖아요. 증여죠. 근데 실제로 증여세 낼 가능성은 별로 없죠. 왜? 아까 몇 억 빼준다고요? 6억. 6억입니다. 옛날에 3억이었고요. 배우자는 6억을 빼주기 때문에 실제로 아들이 내서 며느리가 받아도 큰 상관은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약자, 아들이 받는 걸로 돼 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나 상속 증여에 다 걸리죠. 아버지가 내주고 애가 받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속 증여에 걸리는데 이렇게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애가 경제력 능력이 없어요. 너무 어려. 그래서 수익자로 해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정기금 평가를 받아버리면 상속이나 증여가 되더라도 그대로 다 과세됩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과세됩니까? 후자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1이 바보가 아니라 경제력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케이스를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활용해서 이자 소득도 비과세하고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 2세대에 걸친 플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계약자 변경할 때 10년을 다시 기산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예외가 될까? 죽음으로 인한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망으로 인해 계약자가 변경이 된 것은요 10년을 다시 기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자, 계약자 수익자를 아버지로 그냥 갑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피보험자는 자녀로 갑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나서 연금 개시가 시작이 됐어요.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제 약정 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중간에 가시면 이미 비과세는 시작이 됐죠. 아들로 계약적인 변경이 돼도 비과세를 안 하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비과세 유지가 됩니다. 왜? 10년의 기산을 다시 하는데 뭐는 예외다? 사망으로 인한 계약자 변경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망이 되셔도 비과세, 이자 소득 비과세 한 푼도 안 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약자를 자로 다 바꿉니다. 그러면 피보험자가 자녀이기 때문에 종신이라든지 연금 수령 형태에 따라서 자녀가 평생 수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자 소득도 안 내고 자녀가 이렇게 넘어갈 때 뭘 수령했습니까? 연금 수령했죠. 그럼 저랑 아까 배운 그 정기금 평가로 상속세 평가액 자체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증여를 상속을 아예 염두에 두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해서 하게 되면 중간에 10년 비과세 요건도 채우면서 상속세, 증여세, 정기금 평가로 절세할 수가 있다. 네, 아이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계약자 피보험자 관계를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사례를 보면 계약자 아들, 피보험자 엄마, 수익자 아들 뭐 이거 아빠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세금이 비과세됩니다. 왜? 돈은 누가 냈어요? 자녀가 냈죠.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애들로 계약자, 수익자 해주는 겁니다.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는 부모로 해서 상속세 내가 내고 내가 받았으니까 상속세 없습니다. 내가 내고 내가 받으니까 증여세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경과하면 이자소득세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소득세가 있어서 개수를 일치시키면 모든 세금이 비과세되고 계약자, 수익자가 동일하면 일단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다르면 이제 증여로 보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생존할 때 둘 다 절세할 수 있는 계피수 관계 보겠습니다.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엄마, 수익자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재산이 많지가 않아. 일반적인 가계입니다. 10억이 미만이 되면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를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녀로 바꾸게 되면 어차피 상속세도 없었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들로 변경이 돼서 증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상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이 또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서 계약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도 없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신다. 그러면 아들은 증여세 내죠. 돈은 아빠가 냈고 받는 거는 아들이니까 증여세를 냅니다만 무슨 평가를 받는다? 정기금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보통 20%에서 40% 정도 할인되는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3.5%로 제가 아까 약식으로 알려드렸는데 지금은 3.5%로 이자를 할인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작년만 해도 몇 프로였죠? 6.5%였어요. 그래서 저 효과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정기금 평가를 활용하게 되면 최소한 40에서 50%가 할인이 됩니다. 종신으로 땡겨버린다. 우리가 이제 땡긴다는 표현 쓰는데 얘들 한 60세 정도 해가지고 종신으로 땡기면 한 80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20년의 가치를 할인하는 거예요. 몇 프로로? 6.5%로. 그러면 20년을 복리로 계산해 보십시오.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기금 평가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절세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3.5%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20% 이상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류분이 뭔지 아십니까? 유류분? 유류분이 뭡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잘못 보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뭐가 상속을 안 해주려고 그래. 유언으로 그냥 남겨버려서 쟤는 주지 마라. 그럼 나는 안 받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청구 건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2008년에 295건에서 2014년 811건으로 청구가 되고 있는데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사망보험금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서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케이스를 어떻게 짤 수 있냐면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쁜 장남이 있어요. 그리고 안 이쁜 자녀 둘이 있습니다. 어차피 유류분은 줘야 되죠. 근데 이 아버지의 목표가 뭐냐면 12억짜리 상가를 주고 싶어. 12억짜리 상가를 주고 싶은데 얘네 딸 둘이 방해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상가는 주되 유언은 남기되 얘네 둘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죠. 유류분 청구할 만큼을 계산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는 아버지를 일단 간 다음에 누굴 받는 걸로 해줘? 상속인을 아니 수익자를 기타 딸 안 이쁜 딸로 해주면 얘네는 어차피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유류분이 만족이 된 거죠. 그래서 12억짜리를 온전히 나의 이쁜 아들한테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컨셉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FA센터에서 연금하고 통합보험, 종신이 들어간 통합보험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의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듣지는 못하지만 특히 세무사들이나 법무사들은 간혹 듣습니다. 얘는 안 주고 싶은데 얘는 좀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2분의 1이나 3분의 1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따로 다른 재산으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장의 일부 주식을 주십시오. 그냥. 근데 참 불행한 일이죠. 그것만 주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차남이나 장남을 제외한 차남이나 차녀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받게 하려면 그걸 주긴 줘야 되니까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니까 보험으로 아예 해지를 해버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2세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세대로 갑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국세청장하고 그 행자부 장관이 어떻게 해지했죠? 절세를 했죠?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지 않고 손자한테 주는 방법으로 2번 상속세를 내지 않고 한 번에 넘기면서 이제 상속세 절감을 하는데 상속세뿐만 아니라 2번 가면요, 여러분들이 그 등기부 등본에 등록하는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상속 증여인 경우에.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등록한다. 취득세. 여러분들 집 살 때 취득세 몇 프로 내죠? 집을 살 때는 한 2% 정도 냅니다. 근데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는 유상이 아니고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4.7% 냅니다. 그럼 10억짜리 상가 하나 넘겨주면서 상속세 한 푼도 안 내도 취득세가 얼마예요? 4,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손자 갈 때 2번 가면 취득세만 1억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넘겨주고 세금을 조금 더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대 생략, 세대를 생략해서 상속해주는 방법인데 세대 생략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바로 주면 30% 일단 더 내지만 세금을 한 번을 2번을 내지 않고 한 번을 내기 때문에 이제 절세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계약자가 아빠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아들이고 수익자는 맨 밑에 손자로 갑니다. 일단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그러면 계약자 변경을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손자로 갑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상속세는 맞죠. 맞긴 맞는데 다시 아들로 갔다가 맞는 게 아니라 아들에서 바로 손자로 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서 손자로 가기 때문에 상속세는 한 번만 맞습니다. 아들이 사망할 때는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계약자 수익자의 아들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손자만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한 번만 맞고 피보험자인 아들은 이 세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2번 낼 거를 또 한 번 낸다. 근데 안 좋은 점은 뭐다? 한 번 낼 때 30% 더 낸다. 근데 이게 아까 맨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그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세청장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컨설팅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 전환하고요. 뒤에 이제 상속 증여에 대한 부분 좀 요약해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법인 전환이란 부분은 고매출이 나는 자영업자들이 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저도 아까 얼마 평가받았다고요? 이거 동네방네 소문낼 일은 아닌데 한 5억 정도를 받았어요. 오늘 나가면 있는 걸로 실수했어요. 5억 정도를 받았으니 저는 앞으로 5년 동안에 한 3, 4년 동안은 세금 걱정이 없다. 얼마 가져갈 때까지 5억을 법인의 통장에 가져갈 때까지는 저는 세금 걱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걸 정말 내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큽니다.
서비스업은요, 5억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즉 세무사가 사인해야 되는 매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IT업 등 서비스업이면 5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고매출 대상자이고 관할 세무서에서 관심이 많고 차분 법인을 가야 되는데 법인을 가면 투명해져야 되고 부담이 있으니 절세를 할 수 있는 영업권 평가, 권리금 평가를 통해서 절세할 수가 있는 거죠. 제조업은 몇 억? 10억 정도. 음식점은 10억.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소매로 분류되는 업은 20억인데 이 각각의 금액이 넘어가게 되거나 개인 종합세를 많이 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고매출 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관할세무서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신고 때마다 거의 전화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직에 있습니다. 그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친절함? 잘생김? 아니죠. 뭐예요? 적출액. 예. 금액을 얼마나 적출해내느냐, 적출액 건수, 뭐 이런 걸 가지고 공무원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게 연말에 평가예요. 그래서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은 다 언제 집중되냐면 10월에서 12월에 집중이 되고 2월 달에 저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12월까지 바짝 당기는 거죠. 그러려면 구멍가게 영인의 분식에 가서 털까요? 아니면은 고매출 100억짜리 가서 털까요? 100억짜리 털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로서 요 매출이 넘어가다 보면 관심을 많이 받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기고 정말 많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로 또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신 경우에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뭐냐면 불법 체류자 인건비가 많이 나는 경우. 아까 제가 설명드리고 케이스도 나왔었는데 김포, 뭐 의정부 이런 데 가면요 굉장히 외국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합법적인 비자냐? 제가 보기에는 80%는 아닐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신고를 해야만 비용을 인정을 받잖아요. 실제로 마진이 그만큼 없는 거니까. 근데 신고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왜? 신고하면 어떻게 돼? 국세청에서 그 인적사항이 여권 번호라도 넘어가면 이걸 어디로 친절히 보내줍니까? 출입국 관리소에 보내주죠. 그러면 얘네들 어디 갑니까? 지네 나라 가야 되죠. 그러면 직원이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 인건비는 업체 사정마다 좀 다르지만 이게 고민이 있으면 비용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5,400만 원 내고 저기 건강보험료 1,100만 원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영업권 평가를 받아서 그만큼은 법인의 비용으로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도 없앨 수 있고 또 만약에 불법 체류자 인건비가 크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나중에 저한테 카톡 주시거나 메시지 주시면 이거를 출입국 관리소에 보내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비용들을 좀 약간 내가 그 비용 쓰는 게 좀 애매하다, 밝히기 어렵다 그러면 법인으로 앞으로 넘어가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거 사업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합법적이지 않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의료기기 회사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병원의 의료기기가 수십억씩 납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진은 다 자기가 먹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가져가십니까?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그 마진이 그거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제 고객 중에는 그 알선은 브로커한테 아우디를 뽑아줬습니다. 리스가 계속 나. 그래서 대표님 왜 차가 아우디가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거기 줬어. 그 브로커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비용. 근데 그런 비용 밝히기 쉽습니까? 쉽지 않죠. 자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뭔가 이렇게 쩐이 간다. 쉽지 않죠. 인센티브를 밝히기가. 그래서 이런 밝히기 힘든 비용들이 많이 있을 때는 영업권 평가를 받아서 법인의 합법적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법인 전환을 하게 될 때는 아무튼 뭐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영업권 평가는 누가 하냐면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공시지가 평가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분들이 영업권 평가를 땅하고 건물도 평가를 하지만 이게 무형해 보이지 않는 권리금 평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인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 영업권 평가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야 더 많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유가족을 위해 직접 준비해 주거나 자녀에게 전액 비과세되는 금융자산을 물려주기 원한다면 상속세는 최고 50%까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는 유가족에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물납, 매도, 그리고 대출받지 말으시고 상속세 절세 또는 상속세 재원 준비를 위한 설계를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말정산에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라면
우리은행이나 제가 국민은행에 저희 그 여의도에 밑에 이제 있어서 자주 가면 갈 때마다 저희 직원들, 신입 직원들한테 그 창구에서 권하는 게 이거예요. 세제 적격연금. 근데 세제 적격연금을 왜 권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은행에 돈이 되겠습니까? 이거 왜 근데 권유합니까? ISA나 세제 적격연금을. 미끼 상품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은행을 더 가게 되는 거고, 이거 할 때마다 주거래 통장을 트게 되는 거고, 결국 나머지 금융상품 다 어디서 가입해? 우리은행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연말정산이 되는 세제 적격 상품이 크게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급여 소득자들이 이 상품을 은행에서 대단한 상품이라 홍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출하게 되면 우리의 미끼 상품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월납시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과세 소득공제 상품을 우리가 유치를 해오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우리랑 상의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